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1차 SQU 학부모 대상 입학 전형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박유리나입니다. 오늘 진행될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처장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해서 2022학년도 전형 안내 및 수시 전형 준비 방법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학생들이 3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합격사례 발표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입학사정관과 합격생이 함께하는 입학 토크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센터장님께서 폐회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처장님 나와 계십니다. 이태영 입학처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입학처장 이태형입니다. 저희 건국대학교의 입학 전형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SQU 행사를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온라인 행사인데 저희가 오픈을 하자마자 아주 많은 성원들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저희가 한 400명 정도 신청을 받고 지금 이런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학교는 지금 학기 말이 다 끝나서 이제 방학으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학기가 안 끝났을 텐데, 이제 더운 여름이 되고 저희 학교는 학기를 마감하고 여름방학에 돌입을 하지만 저희 입학전은 이제 슬슬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입학 전형 홍보 행사, 소개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9월 되면은 수시 전형이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저희 입학처가 이제 분주해지는 만큼 이제 집에 계시는 학부모님들하고 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점점 마음도 조급해지고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더운 여름에 이제 방학에 돌입하면서 마음도 이제 어렵고 또 힘도 들겠지만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집에 있는 학생들 또 학교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전부 다 힘내셔서요. 오늘 우리 건국대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만큼 전부 다 저희 건국대학교 지원해서 모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처장님 환영사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더불어서 2022학년도 전형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 박유리나입니다. 네, 오늘 진행할 순서는요. 일단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입학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 및 대비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건국대학교는 아마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학교가 참으로 광활하고 넓게 잘 되어 있는 캠퍼스인데요. 건국대학교는 사실 이 학교 안에서 큰 캠퍼스인 만큼 최첨단 융복합 교육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호수 옆으로 해서 인문사회 클러스터가 포진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엔 이공학 클러스터도 같이 연달아서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공학관 중에서 신공학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새롭게 오픈이 된 신축된 공간이어서 매우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정문을 바탕으로 해서 정문 출입구 쪽부터 해서 병원이라던가 의생명과학연구동, 생명과학 클러스터가 또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술디자인 클러스터라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있는 영화관까지 같이 구성되어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간혹 다른 대학들을 보게 되면 인문이라던가 이공학이라던가 생명 쪽이라는 부분이 인문자연으로 나눠져서 캠퍼스가 갖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안에서는 인문사회, 이공학, 생명과학, 예술디자인이 전부 모여있는 명실상부 융복합 교육의 메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외부에서 더 주목하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보면 10위, 1위 이렇게 받게 되는데 특히 요새 인문학의 위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 연구 인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학교이기 때문에 인문학의 위기와는 상관없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국대학교다라고 보실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각각 저희가 받고 있는 평가와 사업들을 나열을 해놨는데요. 보시게 되면 11년 연속, 16년 연속, 4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건국대학교는 외부 사업을 따오고 있는 대학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대학교의 평가인데요. 대학교 평가 자체도 계속해서 높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계속해서 건국대학교에 대한 평가가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건국대학교의 공간이라던가 학사라던가 많이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건국대학교의 공간은 K큐브, 공동기기업, 첨단 토론식 강의실, 스마트 팩토리 같은 그런 공간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SQ를 진행하고 있는 이 공간도 매우 쾌적하고 좋은 공간인데요. 여기 역시도 K큐브라는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사제도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유연한 학사제도라고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다전공, 부전공, 연계, 연합전공, 전과제도가 잘 구성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원한다고만 한다면 1학년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학점 이수를 하게 된다면 다양한 전공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학사제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창의 융합교육도 건국대학교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석사 통합과정이라던가 현장 실습 학기제, 드림 학기제, 일학습 병행제, 장기 연장 실습같이 건국대학교는 정형화된 4학년 그리고 8학기 여기에만 멈춰있지 않고요. 자유롭게 학기를 구성한다거나 학년을 구성한다거나 학부와 석사 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등 다양한 그리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창의 융합 교육 드림 학기제의 예시로는요. 지리학과, 컴퓨터공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경영학과 친구들 4개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다채롭게 이 친구들이 학기제를 구성을 해서 본인이 책을 낸다거나 앱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해외 교류가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많이 해외 교류가 어렵기도 하긴 하겠지만 건국대학교 안에서 보시게 되면 69개국 646개 대학기관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학교 안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이라던가 인턴십이라던가 파견학생이라던가 다양한 것들도 교류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기숙사는 정말 잘 돼 있는 기숙사로 유명한데요. 앞에 보이는 호수는 건국대학교의 자랑이 일가무입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는 호수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시설 자체가 매우 쾌적하고요. 5개 동이고 3,113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교내 장학금 등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연간 평균이 300만 원을 좀 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로 취업의 경우도 건국대학교는 좀 체계적으로 학년별로 프로그램을 나눠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1학년에 들어오게 되면 CSP라고 해서 진로 탐색 교양 과정을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도 본인이 어떤 진로를 가지고 어떤 식의 취업이라던가 창업이라던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학과 교수님과 함께 같이 상담을 하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속해서 매 단계별로 상담을 하면서 본인의 진로라던가 취업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같은 경우는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가 많은 부분입니다. 창업자 수는요, 전국 7위, 그리고 창업의 기업 수는요, 전국 5위에 해당합니다. 4년 연속, 그리고 창업 강좌 수가 증가했고, 이수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에서는 창업 동아리 수가 증가하는데 2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창업을 한 학생들의 사례는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긴 하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소방복을 가지고서 만들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친구들이 이제 화장품을 만든 경우도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 학생들은 이렇게 의상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창업으로 나가는 건국대 학생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자랑스러운 동문들인데요. 많은 각계각층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통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시젠 같은 경우도 건국대학교 동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건국대학교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요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입학 전형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흐름이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시, 정시 계속해서 수시가 늘었다가 2021학년도부터 다소 소폭 줄게 되고 2022에 와서는 75.7%가 됐었고요. 2022에 와서 정시 같은 경우는 계속 줄었다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시를 좀 더 확대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수시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 75%라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시 안에서도 어떤 전형으로 어떤 인원들이 선발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텐데요. 2022학년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전국 대학, 전국 소재 대학으로 했을 때 수시 모집 인원은 교과 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종합과 교과만 비교를 해봐도 거의 2배 가까이 넘는 학생들을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실기, 실적, 논술 순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교과로 많이 선발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 소재로 오게 되면 좀 달라집니다. 수도권 소재, 이것도 2022학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확실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많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논술, 실기, 실적 순으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도권 소재 대학 안에서도 조금 더 좁혀져서 16개 대학, 8개 대학, 5개 대학으로 오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 자체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전히 뭐 어떤 전형마다 다 특성이 있긴 하겠지만 종합전형으로 선발할 때 그 대학에서의 인재상을 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대학에서는 그런 종합으로 선발하려고 한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올해 전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건국대학교도 이제 수시 정시 비율을 보시면 2021학년도에는 65대 35였다가 2022 봐서는 60대 40으로 수시가 조금 줄어들고 정시가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저희가 10% 비율을 맞춰서 새롭게 만드는 전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까지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에 새롭게 선발이 된 거고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 지역균형 물어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작년도 교과 등급 컷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뭐 교과 전형과 유사했던 전형과 참고해서 비교해서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요. 학교 추천 전형이 폐지가 됐고요. 자기 추천 전형은 60명이 좀 줄어들어서 79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에서는 24명이 줄어들었는데 농어촌 학생에서 그만큼 24명을 더 증가해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논술 우수자는 10명이 줄어든 상태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학력 기준이 반영되는 적용되는 전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2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에서는 40%인데 수능에서 인원이 조금 늘었고 실기 실적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모집 인원은 저희가 7명이 하락은 했고요. 수시 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폐지되면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이 신설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수능체제 학력 기준은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는데요. 사실 논술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학력 기준의 어떤 합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다만 자연계와 수의에서 수학, 미적분과 기하 중에 택하는 방법, 과학에선 두 과목을 응시해서 그중 높은 과목 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관해서 수학의 어떤 선택 과목이 바뀌었다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논술 전형에 비해서 이번에 새롭게 생기면서 수능체제 학력 기준도 새롭게 적용이 됐는데요. 논술보다는 저희가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완화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등급 합 5, 2개 등급 합 5, 3개 등급 합 5로 해서 다 합을 5로 맞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변경사항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자기소개서 문항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대교 공통문항도 3개, 그리고 자율문항 저희가 4개 문항으로 다 썼는데요. 올해부터는 대교 공통문항이 2개 문항으로 변경되면서 2개 문항만 사용을 하고 자율문항은 선택인데 건국대학교는 그 자율문항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 2023까지는 이렇게 2개 문항만 쓸 예정이고요. 2024학년도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완전 폐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경된 것 중에는요. 학생부 교과의 정량평가 반영 방법이 변경된 것입니다. 여기서 정량평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학생부 안에서 교과 등급이나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에서도 분명히 반영이 되는데 정량평가처럼 이렇게 수치화되는 것 자체의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해당하는 과목은요. 국영수사가 한국사입니다. 계열별로 국영수사, 국영수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모든 계열 다 동일하게 국영수사가 한국사, 해당 교과 전 과목 100%가 들어가게 되고요.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만 국어와 영어 각각 50%만 반영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반영 학기를 보시게 되면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이거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반영 과목, 반영 요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석차 등급 및 이수 단위가 표기된 모든 과목이고요. 반영 요소도 석차 등급, 이수 단위를 이제 합산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진로 선택 과목이 작년과 좀 달라졌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가 사실 나오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성취도 상위 3과목에 성취도 및 이수 단위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석차 등급과 기준 점수, 성취도와 기준 점수를 같이 제시를 해놨는데요. 석차 등급은 1에서 9등급이 나오면 저희가 10점 기준 점수를 만점으로 두고 환산을 했을 때 1등급은 10점, 4등급은 9.9점, 7등급은 8점 이렇게 해서 1에서 4등급, 4에서 6등급까지는 등급 간 격차를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등급부터는 8, 8등급부터는 6, 9등급은 빵점 이렇게 해서 7등급부터는 점수가 좀 떨어지는 형태로 잡아뒀고요. 진로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로 A, B, C 중에서 A는 10점, B는 9.9점, C는 8점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석차 등급 1등급이 A, 석차 등급 4등급이 B, 석차 등급 7등급이 C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4등급이 0.1점 차이 나는 거, A와 B가 0.1점 차이 나는 거, 별로 극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학년도까지 같이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2023학년도에 가서는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이 변경됩니다. 이때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정량 평가되는 부분을 다 없애고 정성 평가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부터는 등급만 반영이 된다. 진로 선택 과목은 다 정량 평가에서 제외되고 정성 평가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시에서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반영 방법 변경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탐구 영역, 수학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 지정 여부 차이입니다. 보시게 되면 수학 같은 경우는 인문은 선택 과목 제한이 없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 택 1이고요. 과학 같은 경우도 인문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택 2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과학 과목에서 택 2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인문에서 제2외국어와 한문을 탐구 영역 과목으로 인정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불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는 수학이랑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 반영 점수가 높은 영역을 반영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능에서 KU 일반 학생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는데요. 체육교육과와 음악교육과 같이 이제 실기나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과 학생부 교과 실기가 같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능 60%, 실기 40%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연계와 예체능계에서 영어의 등급별 환산 점수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인문 수의회 같은 경우만 영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를 두고 자연 예체능 같은 경우는 1등급과 2등급은 200점 만점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연 예체능계 같은 경우도 2등급의 경우는 198점이라고 해서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를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변경사항이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변경사항이 새롭게 다 반영된 부분인 거고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전형입니다. 340명을 선발을 하는데 아마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랑 학교장 추천 명단 중에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느냐인데 저희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리고 하고 싶다고 하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명단에만 들어가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까지도 지금 고2 학부모님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2023학년도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70%로 줄어들게 되고요. 대신에 서류평가, 정성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서류평가가 30%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능체제 학력 기준은 올해 새롭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3학년도에 가서는 수능체제 학력 기준은 폐지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과 일괄 합산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계를 나눠서 1단계와 2단계가 있는 전형을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기추천 전형이 있고 사회통합,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모두 다 공통인데요. 지원 자격 서류의 경우는 지원 자격, 유형별로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서류는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저희가 여기 3배수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10명을 선발하는 학과가 있을 때 200명이 지원하든 300명이 지원하든 400명이 지원하든 그 중에서는 10명의 3배수인 30명만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평가 100%를 통해서 3배수 학생들이 2단계로 올라가게 되고요.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성적 70%는 이 서류평가 점수를 70%로 환산을 하는 거고요. 2단계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면접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300명, 400명 중에 딱 3배수, 모집 인원의 3배수, 그러면 10명이니까 30명. 300명 중에 30명이나 400명 중에 30명이나 그 30명 안에 들어온 학생들의 점수 자체는 매우 촘촘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계에 가서 1단계 성적이 70%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1단계 성적 70%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면접의 30%에서 좀 더 판가름이 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1단계를 통과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면접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일괄 합산 전형은 면접이 없는 단계별 보는 것이 아닌 전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접을 보는 전형이냐 안 보는 전형이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괄 합산 전형은 면접을 안 보는 대신에 정량평가가 일부 들어갑니다. 여기 해당하는 전형은요. 기초생활 및 차상위,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졸 재직자가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공통이지만 지원 자격 서류는 각각의 유형별로 지원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서류평가 70%는 정성평가이고요. 학생부 교과 30%가 정량평가입니다. 아까 앞서서 학생부 교과의 정량평가 반영 방법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량평가는 오른쪽에 같이 석차 등급과 기준 점수 보여드린 것처럼 1등급과 4등급은 0.1점 차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류평가, 정성평가에서 더 판가름이 나는 것이고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정량이라고 하더라도 급감별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학생부 종합전형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입학원서,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는 모든 전형이 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원 자격 서류는 자기 추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전형에서 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의 경우는 서류평가는 모든 전형이 다 진행을 하고요. 면접평가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논술 전형은 저희는 KU 논술 우수자라고 되어 있고요. 모집 인원은 435명인데 논술로 100%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올해 논술 전형에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논술고사 일정입니다. 논술고사는 수능 이후에 11월 20일 토요일 하루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코로나 상황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3차례로 나누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오전에 다 진행이 되지만 자연계 같은 경우는 자연 A, B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연 A는 공과대학에 좀 해당이 되고요. 자연 B는 공과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단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연 A는 2시, 자연 B는 5시 4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100%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인문사회 1과 인문사회 2로 나눠져 있고 자연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인문사회 1, 2는 문제 첫 번째 문제 1은 공통문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40% 배점을 두고 있고요. 사실 판가름이 나는 변별이 되는 문항은 인문사회 1이나 인문사회 2 모두 두 번째 문제에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퍼센트가 60%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문사회 1에서는 두 번째 재문제 시형 문제, 인문사회 2에서는 수리문항을 잘 풀어야지만 논술고사에서 좀 승산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리문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출제 범위를 같이 제시해 놨는데요. 수학, 수1, 수2, 학류가 통계입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이 공통인데 이 공통문항 배점이 오히려 큽니다. 70%이기 때문에 과학 선택보다는 수학 공통문항에서 더 변별이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인문사회2의 수리문항에 비해서 출제 범위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미적분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과학, 화학, 물리학 다 원에서만 나옵니다. 실제 그 해당하는 모집 단위와 지정 과목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원하려는 학과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시면 모집 단위별 지정된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공학부를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는 물리학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고요. 미래에너지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는 화학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 화학이 아니라 물리학을 선택할 경우는 미래에너지공학과를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불가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과목, 위 지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모집 단위는 자유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거는 아마 모집 요강 보시게 되면 미지정되는 단위들도 나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의 논술을 실제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모의 논술이 7월에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누구나 모두 다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논술 특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가이드북 같은 경우도 모의 논술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제작되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네, 실기 실적 전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기 실적은 KU 연기 우수자와 KU 체육특기자가 예정되어 있는데 KU 연기 우수자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로 2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 실기 100%로 선발합니다. 15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체육특기자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경기 실적 100%로 6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는 출석, 학생부 교과, 면접, 1단계 성적 그 4가지를 가지고서 평가를 합니다. 모집 인원이 13명인데 아마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요. 야구, 테니스, 육상, 종목별로 인원이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2학년도 수시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혹시 빗소리가 들리시나요? 저희가 지금 폭우가 내리는 것 같은데 SQ가 저희가 첫 방송 시작되는 것 같은데 기념해서 비가 내리는 것인지 이제 폭우 소리가 조금씩 그 오디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수시 전형 다시 한번 일정 말씀드리고 정시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온라인 입력과 서류 제출은 15일까지입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라고 하는 건 1단계 단계별 전형에 해당합니다. 단계별 전형이 같은 경우는 11월 19일에 1단계 합격자를 발표를 할 건데 아마 다른 대학과의 차이점은 이 단계별로 정용료를 납부하느냐, 일괄 납부하느냐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단계를 합격을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2단계 전용료를 꼭 납부를 하셔야지만 2단계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술고사와 면접평가가 날짜가 좀 상이하기도 하고 시간도 상이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논술고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20일 하루에 그리고 세 번에 나눠져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였고요. 면접평가 같은 경우는 3일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월 27일 같은 경우는 고른계획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전형들이 되고요. 자기추천 전형에서는 자연계, 공과대학과 상어생명과학대학을 제외한 모집 단위에서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고 12월 4일 토요일에는 자기추천 자연계, 공과대학 상어생명과학대학이 면접을 볼 거고요. 12월 5일에는 자기추천 전형의 인문계가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정시 모집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저희가 나눠서 이제 선발을 할 예정인데 인문계나 자연계 모두 이런 해당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다만 이제 실기가 조금 들어가는 전형의 경우에는 수능 60%와 실기 40%. 그래서 인문자연계는 수능 100%, 실기가 들어가는 것은 수능 60과 실기 40이다. 이렇게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시험 반영 방법은 아까 앞에서 변경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영역과 반영 지표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고요.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별 환산 점수를 반영을 합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백분위별 변환 보정 점수가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비가 계속해서 내리네요. 네. 빗소리가 이제 같이 효과음으로 들린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 이해 및 대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조금 더 강조된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기록부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중점이 되어 있고 그쪽에 더 방점이 놓였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빼고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근간에 학교생활기록부가 있고요. 그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 고교생활의 충실함, 그리고 학교생활 안에서 얼마나 본인의 역량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모두 다 공통 원서로 보고 있고요.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없는 대학도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를 받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와 면접 이렇게 받고 있긴 하는데 사실 자기소개서 면접 등은 점차 이렇게 좀 폐지가 되거나 영향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인재상, 저희가 사실은 인재상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이게 중요하다고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많은 학생들이 인재상을 묻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인재상, 그 해당 학과의 인재상,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상 다 물어보게 되는데 인재상 같은 경우는 나쁘게 나와 있는 인재상은 없습니다. 모두 다 좋은 부분을 인재상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인재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3년간 고교 생활을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보내는 학생,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해 성장한 학생, 그리고 결국에는 고교 생활의 충실성, 앞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그 충실성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에 입학해서 잠재력을 발현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건국대학교 인재상도 성신이가 있고 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인이라던가 성신이 그 인재상에 맞춰서 너무 생각을 하시려다 보면 여러분의 어떤 모습 자체를 그 인재 안에 가둬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인재인가 아닌가는 내가 얼마나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 나갔던 학생인지, 그런 걸로 인해서 성장했던 학생인지, 그런 부분으로 판가름하시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개 대학의 공동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4가지 평가 요소를 잡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5가지 평가 항목을 다시 한번 또 공동연구를 통해서 다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국대, 경희대, 서울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이 6개 대학이 4가지 평가 요소와 15가지 평가 항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 6개 대학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나 항목을 보시게 되면 대동소이하게 이 안에서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마다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합쳐진 경우도 있고요.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합쳐진 경우도 있고 또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 합쳐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이런 평가 요소와 항목들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업 역량은 저희가 정의를 내리기를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수학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부 평가 항목으로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 탐구활동 이렇게 3개를 잡았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단순히 내신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건 학업에 대한 성취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식의 탐구활동을 가지고 이런 성취가 나왔느냐,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면서 그 과목 안에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 지적인 호기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학에서 이런 학업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따라 나갔던 교과에 대한 부분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의 어떤 발달 사항과 세부 내용의 특기 사항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이 친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고 어떤 과목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수해 나가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같이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업 성취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세부 평가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내용만 저희가 평가를 한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이러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 이 색깔을 칠한 부분들을 조금 더 유심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칠을 해놓은 것입니다. 학업 성취도를 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인 교과 성적이라던가 뭐 학년별, 학기별 성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에 대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떨어지는 과목은 없는지, 그 떨어진다라는 건요, 소홀함을 보인 과목, 보통 이제 국영수사가 주요 교과에는 학생들이 열심히 신경을 쓰는데 그렇지 않은 교양 과목이라던가 아니면 예체능 과목은 아예 포기를 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계속 반복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해서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학업 성취도는요, 이런 학업 역량의 중요한 부분은 대학에 와서도 고등학생 때 했던 학업 성취나 태도나 의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와서도요,
이렇게 내가 주요 국과목 그리고 관심 있는 교과목만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도 필요한 전공 과목, 필수 과목들에는 좀 신경을 쓰는데 그렇지 않은 교과목은 아예 놔버리거나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학과에 와서 공부를 하려면 전반적인 성실함은 있어야 되거든요. 학업적인 성실함. 그래서 그게 고등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업적인 성실함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신 등급이 뭐 우수하면 1등급이 당연히 좋은 거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새 1등급 받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학생 수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들이라던가 일반 선택이라던가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취도라던가 등급 자체가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과목의 이수자 수라던가 단위수라던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보면서 이 학생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정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느냐, 적극적이었느냐, 정말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태도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칠한 부분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로 칠해 놓은 것이고요. 탐구활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와 탐구활동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생긴 궁금증이 있으면 그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 안에서 끝난 학생인지 추가적으로 탐색하려고 하는 학생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온라인 수업이 많이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 시간에 이제 키트를 선생님이 이제 만나서 할 수가 없으니까 키트를 구입해서 그 내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키트를 구입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실험에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실패한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 실패한 채로 끝나고 이제 등교 수업을 왔는데 이 학생은 코로나에서 온라인 수업하는 과정에서 그 키트를 통해서 실험에 실패를 했는데 거기서 좀 궁금증이 생겨요. 내가 이걸 왜 실패했을까? 나는 키트대로 따라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걸까? 라고 해서 다시 한번 그 키트의 어떤 원리라던가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등교 수업을 했습니다. 등교 수업을 해서 본인이 탐색한 내용을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고 선생님 제가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라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모두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다른 친구에 비해서 이렇게 키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노력했던 친구는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나 탐구활동적인 차원에서 비록 성취도가 만약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태도와 의지나 탐구활동이 되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꼭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활동을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생긴 호기심이나 내가 생긴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좀 그리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확장해 나간 모습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걸 보는 것이 학업 역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공 적합성의 경우는요. 이제 보게 되면 학업 역량과 다르게 다 전공이라는 명칭이 앞에 들어갑니다. 지원 전공 그리고 가로하고 저희가 계열이라고 해놨는데요. 이젠 대학들도요. 전공만 자체로 좀 집중해서 보기는 사실 어렵고 전공을 계열로 좀 확장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전공 혹은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라고 다 잡아놨는데 이 모든 것들은 좀 계열로 확장을 시켜도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성실함, 학업적인 성실함, 학업적인 태도, 학업적인 탐구 활동을 본다면 전공 적합성은 그래도 적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왜 이 학과에 지원을 했을까? 이 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뭘까? 그럼 이 학과에 지원한 것 안에서도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을까를 조금 더 보려고 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리학과를 지원했다고 하면은 학업적인 성실함이 있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물리학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물리학과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 대한 탐색은 해 나갔는지 그리고 활동들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연결시켜 말할 수 있는지 등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전공 적합성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전공 관련 교과목이 이수 및 성취도 보시게 되면요. 실제 그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적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학생들이 일반 선택이든 진로 선택이든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직접 선택하는 것들이 늘어났죠. 물론 선택권이 있는 학교도 있고 좀 제한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의 교육과정 상황을 편성표를 좀 보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 대학으로 넘어오는 교육과정 편성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달라질 수가 있긴 하겠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동교 지원자를 통해서 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파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수자 수를 보면 이게 선택을 한 것인지 모두 다 지정이 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선택을 했나, 그리고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공대에 지원한 학생들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뭐 기계항공이라던가 뭐 화학공학이라던가 이런 데를 한다고 하면 투 과목에 대한 이수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그 과목을 선택 안 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그 교육 환경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보려고 하고 선택하고 노력했는지, 만약에 내가 투 과목을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그 과목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들을 꼭 과목 선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게 뭐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자율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앙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규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방향은 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른 교과목 시간에 연결해서 한다거나 이건 다양하게 되어 있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꼭 과목의 선택을 하면 가산점이 있고 선택을 안 하면 가산점이 없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여러 가지 뭐 흥미와 관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로 써놨지만 그 밑에 좀 색칠해 놓으신 걸 보면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칠해놨습니다. 학생들이요, 과목을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여기 과목에서 뭘 배웠는지, 이때 경험이 어떤 식의 의미가 있었는지를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과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파고드는 학생, 그리고 파고든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학생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고2, 고3 모두 다 코로나여서 많은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이 활동과 경험에 대한 것들이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 활동과 경험은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다, 많이 못했다, 이제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그 경험에 대해서 정말 의미를 갖고 했느냐, 그 경험을 왜 했느냐, 그 경험이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어떤 도움이 됐느냐, 결국에는 활동과 경험에 대한 것들이 관심과 이해로 넘어갈 수 있는 쪽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성인데요. 인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보면 5가지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이 5가지를 모두 다 갖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5가지 중에서 일부 평가 항목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못 갖춰서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은 사실 없고요. 보통은 협업 능력에서 조금 더 뭐 변별이 되거나 뭐 나눔과 배려에서 좀 더 드러나거나 뭐 소통 능력이 좀 월등하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협업 능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협업은 대학에 봐서도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활동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팀을 짜서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는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그리고 다른 친구들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로 인정받고 있는가, 함께 할 수 있는 학생인가,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눔과 배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것만 챙기는 학생인가, 본인이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는 학생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해당할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뭐 공부한 것들이 있는데 공부한 것을 가지고서 본인만 열심히 해서 성취를 이룬 학생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그 공부한 내용을 공유를 합니다. 제가 봤던 학생 중에는 이제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본인의 학업이 그러니까 본인이 학급이 성취가 좀 수학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공부를 되게 잘해요. 수학도 잘해서 수학 멘토링도 많이 하고 있는 학생이고, 수학 멘토링을 잘하다 보니까 우리 학급 학생들이 수학이 너무 성취가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줄 수 있을까를 본인이 학습한 노트를 가지고 친구들한테 쉬는 시간이라던가 점심시간이나 때때로 멘토링을 해줍니다.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뭐 친구들이 막 요청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학기에는 이 학급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수학 교과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학생들의 성취가 올라가는 결과가 이루어져서 선생님이 그런 내용들을 학생부에 써주기도 했고,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본인만 성취를 1, 2등급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든 학생들의 성취를 다 1등급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학생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본인의 것만 주장하는 친구인지 아니면 다른 학생의 내용도 들을 수 있는 친구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토론이라던가 아니면 학급회의를 한다거나 뭐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본인의 것만 계속 옳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맞구나를 판단을 하고 얼른 방향을 바꾸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 친구가 잘못된 거다. 나는 계속 옳다라고 강조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이것 또한 이제 대학에 와서는 아주 중요한 소통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업, 나눔과 배로 소통을 다 같이 골고루 갖추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좀 드러난다고 하면 대학에서는 크게 문제가 삼지 않고요. 그래서 인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에서는 별로 없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도덕성이나 성실성 같은 경우, 도덕성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그 집단에서 정한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하는가. 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이라던가 이제 친구들 간의 어떤 규율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벌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제 이런 것 좀 해당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성실성의 경우는 학교 생활의 학업적 성실함을 학업 역량에서 본다고 한다면 고교 생활에서의 생활적인 부분의 성실함은 출결입니다. 그래서 미인정이라던가 미인적 지각 결석 뭐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따져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학생들도 사실은 도덕성, 성실성 부분에서는 없다라고 보실 수는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발전 가능성인데요. 발전 가능성은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이라고 저희가 좀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성장 가능성인 건데요. 대학에 들어와서 얼마나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느냐를 본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력 4가지 평가 항목을 잡았는데 이것 자체도 4가지를 다 골고루 갖추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 4가지 안에서도 특정 어떤 영역이, 특정 항목이 조금 더 드러나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뭐 골고루 반드시 못 갖춰서 내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결력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자기 주도성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여러 가지 항목 안에서 줄친 부분만, 색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했는가. 교내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고요. 내가 어떤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서 그 경험을 확장하려고 노력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주제 하나를 딱 받아요. 뭐 이렇게 환경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나왔는데 뭐 환경에 대한 거 중요하지 하고 넘기는 학생이 있지만 내가 만약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내가 미생물을 활용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저 환경 문제 저 부분엔 그 지문은 되게 짧게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조금 더 어떤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나온 것들을 그 지문에는 되게 짤막하게 한 5, 6줄만 나와 있지만 추가적으로 책을 읽어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 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찾다 보면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드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겼다고 하면 다른 과목에서 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명과학에서 관심이 분명 있는 친구였는데 생명과학 교과 안에서만 성취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국어 교과 안에서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이 국어의 어떤 지문이라던가 영어의 지문이라던가 이쪽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제2외국어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배우게 되는데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비교하면서 그 나라의 상황과 좀 비교하는 친구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과목은 자체로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데 학생이 주도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지만 선생님이 찾으라고 해서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의 의지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를 저희가 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경험의 다양성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경험을 했는가로 보실 수도 있지만 그 다양한 경험 안에서도 본인이 어떤 본인의 목표를 위해 도전한 경험 그리고 경험을 성취한 적이 있는가. 경험을 다양하게 한 친구가 있지만 그 다양한 경험 안에서 의미 있게 하는 친구들은 또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학업, 전공, 인성 이게 발전 가능성에 보면 거의 다 많이 수렴되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차원에서 보는 평가 요소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다양성 차원도 활동을 많이 한 학생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경험을 한 것 안에서도 의미 있게 하고 있는가. 그 경험을 무분별적으로 많이 한 학생보다는 의미 있는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 부분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한 친구들이 더 긍정적인 의미,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반드시 학생회장을 한다거나 뭐 반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한 건 아니고요.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이걸 이끌어 나가려고 한 게 있는가.
팀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꼭 팀장이 아니어도 팀원으로서, 부원으로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 저희한테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평가 항목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보시면 이게 창의라는 것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방점을 두는 부분은 문제 해결력에 있습니다. 얼마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래서 저희가 색깔을 칠한 부분들도요. 교내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주어진 교육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이제 이런 건데 보면 이제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코로나니까 나는 못해라고 그냥 이 모든 걸 수용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코로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다 보니까 코로나지만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선생님이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 자체적으로 온라인으로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학급회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찾아가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온라인으로 그렇게 꼭 하는 학생들이 좋다라고 말을 한 건 아니고 이게 코로나라고 해서 못하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궁금증이라던가 내가 갖고 있는 전공에 대한 관심, 이 계열에 대한 관심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등교 수업을 했을 때는 또 어떤 식으로 풀어갔는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교 안에서 교육 환경 안에서 해결하려고 한 노력들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안에서 편성되지 않은 교과목들이 있고 그런다고 했을 때 뭐 공동 교육과정이라던가 뭐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그리고 주문형 강좌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한 친구들도 있고 활용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활용한 학생들이라고 했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해 나갔는지 그리고 활용하지 못한 친구라고 한다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추가적으로 탐색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모든 것의 어떤 초점은 다 교내입니다. 교외가 아니라 교내인 거고요. 교육과정이고요. 교내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반드시 전공이나 학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다 보면 뭐 기숙사를 하거나 그리고 교복을 입거나 학칙을 뭐 바꾸거나 그리고 지금 코로나 하다 보니까 뭐 손세정제라던가 급식 문제라던가 방역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들 안에서 이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는 친구인지 아니면 그 불편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인지 그리고 실제 그거를 해결해서 어떤 성취감을 얻었는지 그런 게 나타났다고 하면 뭐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문제 해결력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기본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항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건국대학교로 조금 더 다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가 절차는요. 다수 다단계 절차를 거치는데 사전 단계부터 최종 선발까지 진행이 되고 사전 단계에는 회피 배제는 대학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유사도 및 외부 경력 의심 문구 검색은 학생들의 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 자격 심사 같은 경우는 아까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전형들이 있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고 1단계는 다 서류 평가 그리고 서류 재평가는 저희가 서류 평가는 보통 2명의 평가위원이 한 학생에 대해서 해당 모집 단위 학생들을 다 보게 되는데 서류 재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먼저 그 점수가 어느 정도 일정 점수 격차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평가자를 제외하고 전임 사정관 2명이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류 평가는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서류 실사 같은 경우는 평가라는 과정 중에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평가 시스템 안에서 저희가 실사 버튼을 누르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해달라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뭐 대학에서 학교로 그러면 학생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모든 전형에선 이 1단계 서류 평가는 다 진행이 되는데 단계별 전형이 있을 경우에는 1단계 선발하는 게 있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서류 검토 질문 도출을 하고 면접 평가, 면접 재심의를 거치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접 과정에서 의문이 생길 때는 면접 실사라는 것을 거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평가 위원만이 아니라 실사라던가 뭐 재심의라던가 그리고 저희가 뭐 심의위원회라던가 계속해서 검증하는 과정들이 들어가 있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사도 같은 경우는 최종 선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사후 검증을 하면서 사전과 사후 사전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사후에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류평가, 다시 이 평가 요소가 나왔는데요. 건국대학교 평가 요소는 평가 항목은 앞에서는 전반적인 걸 보여드렸다고 하면 여기서는 실제 저희 배점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업 역량과 인성은 200점이고요.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은 300점으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 등급은 7등급으로 하는데 이게 아까 앞에서는 6개 대학이 공동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평가 요소의 평가 항목의 등급과 배점 같은 경우는 각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건국대학교에만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6개 대학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건국대학교는 7등급을 하는 것을 각 평가 요소별로 합니다. 학업 역량도 7등급, 전공적 합성도 7등급, 인성도 7등급, 발전 가능성도 7등급. 이렇게 해서 총 1000점 만점으로 서류평가를 계산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서류평가에 해당하는 거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되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올해부터 좀 기재 방법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작년까지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왼쪽에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빨갛게 칠한 부분은요.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교과활동 같은 경우는 방과활동이 저희가 이제 기재가 안 되게 되고요.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도 자율 동아리가 그전에는 다 들어갔었는데 연간 1개만 또 30자만 기재가 되고 소논문 기재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봉사 같은 경우에서는 특기사항이 기재되지 않게 되고요. 진로 같은 경우는 대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진로 희망 분야라던가 진로 활동 안에서 이 친구가 뭘 원하는지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넘어오지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질문이 요새 많은 부분은 수상인데요. 교내 수상이 학기당 1개만 넘어옵니다. 그래서 연간 6개만 가능하다인 건데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로 해서 대학이 넘어오기 때문에 5개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개는 대학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뭐 공문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좀 제출을 하시겠지만 그 고등학교에서 한번 조사를 하게 되면 5개를 각각 선택을 해서 학기마다 하나씩 총 5개를 제출을 하면 그게 대학으로 6개 원서내는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2022, 2023까지 해당이 되고요. 2024에는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대학에서는 어떤 부분을 평가할 때 보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학적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학적 변동을 확인합니다. 출결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뭐 미인정이 있었느냐, 이제 성실함을 보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수상 경력은 이제 5개가 넘어온다고 하면 관심 분야에 대한 노력 부분을 볼 건데, 여기 물론 성취 확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취가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요새 질문 나오는 것 중에 물론 뒤에 토크쇼에서도 얘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요. 수상 경력에서 내가 탐구대에서 3등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에서 1위를 한 게 있는데 그러면 1위가 좋아요? 3위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1위와 3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이 드러내고 싶은 강점이 있는 수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탐구대회, 그게 수학탐구든 뭐 과학탐구든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 그게 3위든 뭐 동상이든 상관없이 그걸 제시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꼭 이 관심 분야에 대한 노력과 성취를 확인한다는 거는 관심에 대한 것들, 이 친구의 특징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고 학교생활기록부 안에서도 수상 경력만의 어떤 배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항목 안에서 수상 경력에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교내 활동 안에서 어떤 것들을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관심 분야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의 어떤 여부, 그리고 참여의 어떤 양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참여했을까? 여기서 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을까를 본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도 보시면 교과목에 대한 이수 현황 및 선택 과정을 확인한다라는 건데 아까 학업 역량, 전공적 가성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 과목 및 이수 단위, 석차 등급 및 성취도, 수강자 수, 원점 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확인을 하고요. 전반적인 교육 과정 안에서 선택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선택이 가능한 환경인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 과목을 왜 선택을 했는지 등을 따져보게 되고 실제 세부내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식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식의 의지나 어떤 탐구활동을 가지고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고 있는가, 본인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한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독서활동 상황도 아직까지 이제 이 내용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하고 계시는데 독서도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상 경력처럼 관심 분야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주로 작성을 하실 텐데요. 이거 단독으로만 보신 것은 아니고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라던가 세부 내용의 특기사항이 나와 있는 기록과 더불어서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에 나와 있는 선생님의 관찰과 기록이 어떤 식으로 이 학생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주로 사례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교사 추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는데, 뭐 그런 식으로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영역별로 배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기소개서, 올해는 아까 공통문항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학 자율문항도 이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소개서 공통문항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1번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달라. 1500자 이내인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달라 라고 800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자율문항을 건국대학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와 내년 저희는 자율문항 없이 공통문항 두 가지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1번 문항을 보시면 작년에 1번 문항과 2번 문항과 어떻게 보면 대학교 자율문항의 합쳐진 형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항이 합쳐졌는데 글자 수는 1500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다고 여겨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자기소개서 문항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학생들은 1번 문항, 2번 문항에 다 진로와 관련된 학생 내용을 쓴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을 텐데, 올해는 반드시 진로와 관련한 부분을 넣어줘야만 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팁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문항에는요, 지원 동기 등 진로와 관련한 노력을 쓰는데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중심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학습 경험이나 교내 활동, 특히 교내 활동은 뭐 3개 이내로 쓰라던가 이제 그렇게 좀 제한이 있었지만 1번 문항은 그런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글자 수가 1500자로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늘어쓰게 되면 사실상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진로라는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진로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번 문항에는 진로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진로는 지원 동기와 관련한 부분도 좋고요. 진로의 변화 과정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원하는 학과,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관련 탐색 과정, 좀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런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다 진로와 관련한 것으로는 초점화를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이 학과 관련해서 어떤 과목을 좀 선택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 과목 안에서도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주목했다거나 그런 쪽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학습 경험, 일반적인 내신 상승에 대한 거, 이런 것들보다는 진로 관련한 부분으로, 계열 관련한 부분을 초점해 주시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인재상에 맞춰서, 성신에 맞춰서, 위인에 맞춰서 1번을 쓰려고 하면 상당히 쓸 수 있는 분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사항에 대해 맞춘다기보다는 본인의 관심 영역과 진로 중심으로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크게 작년과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3번 문항이 이런 공동체, 단체, 이런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쓰도록 했는데 올해는 2번 문항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2번 문항에서는 단체 및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과 배운 점 중심으로 써주시면 좋아요. 마찬가지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써주시면 좋겠고, 단체 내용이 아니라 본인 개인에 좀 집중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한번 점검해주면 좋은 것은요. 일단 문항별 의도로 파악을 해서 1번이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2번이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특히 자율문항이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동시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율문항만 신경 쓰다 보면 1번 문항에 그 자율문항에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 이런 게 쓰다 보니까 1번은 그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올해 공통문항 1번은 지원 동기를 좀 진로와 관련한 부분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1번에도 꼭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결과 나열보다는 과정 맥락, 이건 저희가 항상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알고 싶은 부분은 과정입니다. 왜? 뭐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배웠을까?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고, 결과에 대한 것들을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언어로 진솔하게 써달라. 학교생활 기록부와의 일관성에 유의해달라. 자기소개서임을 명심하다. 이거는 결국에 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는 자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드러내 주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작성 시 점검 사항이고요.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점검들이 끝났다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유사도 검증 절차가 사전에도 있고 사후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사도는 저희가
올해 학생들만 자기소개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3개년치를 돌립니다. 모든 대학을 다 돌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수생이라던가 아니면 전년도에 합격한 선배들 것이라던가 그 안에서도 유사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유사도를 돌리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다르면 무조건 유사도에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본인 것인 자기 표절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주민번호를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 거와는 유사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을 저희가 블루존, 옐로우존, 레드존으로 나눠져 있는데 5% 미만이냐, 5%에 30%냐, 30% 이상이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옐로우와 레드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유사도가 나오는 경우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실사학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안 하고 학교라던가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하는데, 이 소명 자료는 무조건 지원자 학생 개인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유사도 소명 사례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고등학교 봉사활동에서 소책자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같이 하는 내용들, 그리고 블로그나 뉴스를 참고해서 그 내용을 작성한 경우, 그게 좀 이미 같이 겹친다거나, 아니면 입학한 선배 자기소개서, 선배가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멘토링하는 내용이 그대로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는 과정 안에서 또 우수한 자기소개서를 보고서 그 안에 내용을 좀 짜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 마감 시간, 이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 내용인데, 친구의 자기소개서를 일단 붙여놓고 마감을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미처 수정을 못하고 그대로 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친구의 자기소개서 일부분을 했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고요. 반드시 본인의 언어로 다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0점 처리 대상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정말 좋은 내용을 다 써놓고 이런 내용이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0점 처리가 되면 정말 저희가 그런 학생을 볼 때는 되게 안타까워요. 특히 기재금지 사항을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재금지 사항은 많은 대학에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줘라, 감점을 줘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논문 등재, 학회 발표,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렇게 지식재산권은 들어가면 안 된다. 출원, 그리고 등록, 해외활동 실적, 사교육 유발률이 큰 교외활동 작성할 경우에는 감점을 주도록 해 있고요. 지원자 성명이나 출신 고교, 부모, 친인척 실명을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노출하는 경우, 암시하는 내용을 적을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밑에 좀 빨간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해놨는데요. 대입 전형 자료는 대필 및 허위 사실을 적발할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합격 이후라도 취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기재금지 사항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교회 수상 실적, 이렇게 뭐 수학과 외국어 관련해서 실제 어떤 상을 작성할 경우에는 0점 처리가 되는 거고요. 특허 발명, 고교명 이름, 부모 직업, 친인척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 정도 불이익을 주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실제 불이익을 주면서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내용 안에 이런 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서류평가를 통과를 하면 이제 면접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면접평가 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면접위원들이 면접 대상자의 서류 검토를 하게 됩니다. 서류 검토할 때도 지원자 제출 서류에 기반해서 개별 면접을 진행을 할 텐데, 작년에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비대면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온라인 비대면 면접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확한 방법이라던가 혹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안내를 할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면접평가를 할 때는요,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의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출신 고교를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교복 착용이 금지되어 있고 자유복을 착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걸 어긴 학생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10분 내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원자 1명에 대해서 평가인 2명이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평가의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은요, 서류평가랑 좀 달라집니다. 서류평가에서 있었던 항목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학업 역량이 빠졌고요.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3개 평가 요소로만 보게 되고, 평가 항목도 4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계로 왜 빠졌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서류평가를 통과한 학생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학업 역량을 다 충족했다고 보기 때문에 면접평가에서는 학업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 요소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에서도 보시면 전공 관련 성취 및 이수 관련한 부분도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활동과 경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인성에선 소통 능력만 들어가 있고 발전 가능성에선 창의적 문제 해결력만 들어가 있습니다. 배점 같은 경우는 전공이 300, 인성이 200, 발전이 500으로 되어 있고 평가 등급이 5등급입니다. 그래서 서류평가는 7등급, 면접은 5등급이기 때문에 그 면접에서 등급 간의 격차가 훨씬 더 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 전형이 있을 경우에는 1단계를 통과하고 면접에 오게 되면 이 면접 점수에서 더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면접의 어떤 팁은요, 사실 본인의 활동 내용을 잘 기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이때 이걸 왜 했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을까? 이 과정, 사실 그 계기와 과정과 결과와 배우고 느낀 점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면접 준비의 큰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지금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하거나 그러는 과정에서도 쓰실 텐데요. 면접에 오기 전에도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내가 그 당시에 이 활동을 왜 하게 됐을까? 이때 실험을 왜 하게 됐을까? 이 책은 왜 읽었을까? 이때 이 탐구를 왜 했을까? 이때 이 개념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것들을 찾아야 했을까를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면접이다 보니까 말하는 연습이 좀 많이 되어야 돼요. 뭐 이게 코로나라던가 온라인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로 너무 방어를 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말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다 보면 친구의 좋은 부분은 써보고 싶게 되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데 면접 같은 경우는 친구들끼리 한번 체크해 주기를 권합니다. 시간도 한번 10분으로 맞춰보고 몇 개의 질문에 몇 개의 답을 하고 어떤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있는지 너무 추상적이진 않은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긴장 하나를 위한 마인드 컨트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당연히 면접에 임하는 자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면접은요, 온전히 본인의 시간입니다. 면접 자체는 지원자의 개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내가 다 조율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평가 질문 예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뭐 가이드북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문계 3개, 자연계 3개만 좀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그 가이드북 보시면 전반적인 모든 모집 단위의 면접 질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면접 질문도 보시게 되면요.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경제학과, 교육공학과, 인문에 나와 있는데 질문은 뭐 3개만 나온다가 아니라 대표적인 걸 3개씩만 뽑은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내용들은 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수업 시간에 이걸 왜 했느냐, 정말 너가 이 통계를 했느냐, 설문조사를 했느냐, 그때는 이런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말해줄 수 있겠느냐, 이 활동은 보니까 같이 수상을 한 것 같은데 그 수상에서는 뭐 어떤 역할을 한 거냐, 그 대회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었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봅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앱 개발을 했다고 하면 그 앱 개발은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내가 뭐 발효 화장품을 제작한다라고 하면 그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뭐 수질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떤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이게 좋다고 요새 친환경이 또 하던데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친환경이 왜 좋다고 하는 거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지금 왜 이렇게 상용화가 안 돼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질문들이 본인이 했던 활동과 연관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서 이것도 가이드북에 저희가 실린 것 중에 갖고 온 건데요. 진로 변화와 선택 과목은 거의 이제 공통적으로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진로가 계속 바뀌어요. 물론 대학의 진로 희망 사유라던가 그 바뀌는 내용들이 넘어오진 않긴 하겠지만 1학년 때와 2학년 때, 3학년 때 진로가 바뀜에 따라서 관심 분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로가 바뀌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진 않는데 관심 분야가 바뀌면 그 바뀐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노력을 했는지는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 영향력, 저희가 특정 학과의 특정 진로 선택 과목으로 1:1 대입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로가 변할 수가 있고 그 선택 과목의 범위 자체도 본인 정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거의 좀 맞춰져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 안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뭘 배웠을까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의미 있는 과목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에 한 번 더 안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밑에 소인수 선택 과목이라던가 뭐 공동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입시 관련 팁은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적어놓기도 했고요. 101가지로 Q&A를 적어놓기도 했고,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는 방금 말씀드린 면접 질문이라던가 그리고 기재금지라던가 유사도라던가 실제 합격 사례, 오늘 발표하는 친구들 말고 또 다른 합격 사례도 같이 실려져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작년에도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건국대학교도 컨텐츠가 아주 좋은 컨텐츠들이 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학과에 대한 소개도 있고 학교 생활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학 안내에 대한 것도 있고요. 합격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꼼꼼히 보시게 되면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많은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450-0007로 전화를 하셔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1번을 눌러주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논술, 실기실적, 정시라고 한다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좀 상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는 일단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